방금 소개받은 김원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대 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불광 아카데미의 한국 불교 사상사 강좌에서 제3강의 해동불교의 신예 새벽을 연 화쟁보살이라는 주제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강의를 맡겨 주셔서 불광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았듯이 저는 외대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외대 철학과에 그냥 계속 재직 중입니다. 보통 한국 불교계 학자분들이 동국대학교를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외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서양 철학을 좀 많이 하는 학교인데요. 처음에 외대에서 동양 철학을 한다라니까는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불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더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 철학에서 뭐랄까요,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절절히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양 철학을 접하고 특히 이제 원효 스님 글을 접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연인지 모르는데 원효 스님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공도 하게 되고, 또 그 덕에 지금 외대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재가자분들이 뭐랄까요, 실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뭐 학교에서 하고 나름대로 뭐 학회 활동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하고 잘 안 맞고 의문나는 점들도 아마 있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뭐 알게 된 것들, 뭐 느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에서 깊은 논의까지는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하게 될 텐데, 혹시 좀 상의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또 대화하는 기회를 통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에서는 이제 불교 철학 강의도 하고, 제가 맡는 강좌가 주로 한국 철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효 스님의 사상을 얘기를 할 때 불교 철학적인 맥락에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철학사적 맥락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그냥 글을 보면 한국 철학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사실은 불자 입장이나 불교계에서는 큰 관심이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색다른 눈으로 제가 보는 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못 들으시던 말씀도 간간히 중간에 조금은 소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통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들, 그리고 원효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보면은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에 보면은 시대와 이제 교단적 배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춰달라 해서 여기에 대충 맞췄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원효 스님이 상당히 한반도 내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즉 삼국 통일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신라의 불교가 이제 2차돈 순교후에 공인되고서 한 90년 정도 된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617년에 태어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교가 신라의 정착이 상당히 됐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누적이 됐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서학이라고 그래서 조선 말기에 들어온 이후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서양 학문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거의 서양화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것도 기독교 계통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포가 됐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복식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서양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어느 정도 불교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떤 문화가 수용이 돼서 무르익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요즘 싸이가 이제 그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을 만약에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봤다면 그 어땠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그 노래 구성들이 보면 사실은 그게 한국적인 거냐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의복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자생적이지만 사실은 100년, 200년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도 이제 지금 보면은 불교 철학의 고승이고 우리 이제 전통적인 그 불교 이론들을 잘 이제 소개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100년, 9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 90년 이상 100년이 지나면서 이게 그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원효 스님 같은 또 위대한 그 불교 이론가가 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그 시대라는 게 한편으로는 삼국 통일 시기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4세 때에 그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52세 때는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무열왕 때죠. 660년, 668년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당나라 군대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백제 유민들하고 또 문제가 생기죠. 한편으로는 불교는 한편으로 무르익었지만 전쟁을 겪고 또 전쟁 후에 상당히 또한 혼란한 시기죠. 그리고 혼란한 만큼 또 안정을 위한 요구가 아주 심한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혼란이 심하면 한편으로는 그 심한 혼란 속에서 혼란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적인 요구가 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수님들은 그 원효의 이제 일심 사상이라든지 화쟁 사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한반도에 있었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삼국의 정치적 배경을 다루고 고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우를 수 있는 근본 바탕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요구들이 불교적으로 한편으로 반영이 돼서 화쟁 사상 같은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 스님 저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선 시대적으로 하여튼 정치적으로 그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고 전쟁이 끝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후에도 계속적으로 유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아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안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효 스님이 육두품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신분제 사회에서 그 특히 신라 사회에서 육두품에서 그 성골 진골이 아닌 경우에 사회적인 제약을 받죠. 그리고 의상 스님도 보면 사실은 그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왕족 출신 스님들이 많죠. 근데 그 왕족 스님들 사이에서 육두품 출신 스님이 겪어야 되는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또 있었겠죠.
그런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정치적으로나 신분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로 이제 짐작이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 사적으로 보면 사학과에서 불교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 또 그런 말씀들을 또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제 질서 속에서 그 신분 간의 불평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있던 그 이후에도 이제 뭐 1000년 이상 지속되고 가부경장이 지나야지만 현대 와서 이제 신분제 사회가 없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으로 여러분 나눠주신 교재를 자료 강의 자료들을 보면 그 또 불교 안에서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그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인도에서는 거의 10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불교가 인도 내에서는 그 종파도 이제 여러 개 나눠지고 시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불교 이론들이 경전들도 나눠지면서 종파도 나눠지면서 각각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무슨 논란들이 있느냐면 소위 경전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이제 종파가 나눠지는데 그것들 간에 하여튼 그 차이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차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그 차이를 어떻게 그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심 화쟁 사상은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도 적용을 해서 요즘에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사적으로는 보면 다양한 경전들과 그 다양한 종파들 또는 뭐 현대적으로 학파들 근데 그 다양하다는 게 서로 이론들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0년 이상 그 발전해 오면서 다양하게 이론들이 나눠졌는데 그 이론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고 그거를 그 다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론적 틀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틀을 요구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이론들을 원효 스님이 그 만들어냈었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7세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원효 스님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그 많은 종류의 책들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이제 공통적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이제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들이 이제 그런 그 다양한 종파들을 또 회통하는 그런 깊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이론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이론들을 회통하는 내용의 그런 시대적 요구가 되는 그런 이론들이 필요했다. 이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단적 배경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원효 스님은 그런 거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가의 눈으로 보면 화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유식가의 눈으로 보면 그 유식 철학을 하신 분처럼 보이고 정토를 연구하신 분의 눈으로 보면 또 정토 연구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래서 실제로 그 철학과나 무슨 불교학과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통일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말씀을 드리면 뭐 유식가다, 어떤 분 말씀 들으면 화엄가다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각각 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 저술도 굉장히 폭넓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교단적 배경이 뭐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이론들을 종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나 종파를
그 계승하거나 뭐 그런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종파를 본인이 의도하셨건 하지 않으셨건 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종이라고 해서 뭐 실제 교단이 성립이 됐을 거로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지칭을 해서 해동종의 개조라는 표현을 그 사서에 보면 그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적 배경이 뭐냐 그러면 단정적으로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쪽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와 주요 활동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원효 스님은 그 경상북도 암양군 불지촌, 지금은 이제 경상군 암양면 신월동 북쪽의 그 밤나무골 사라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계가 이제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담난의말이고 할아버지는 잉피공 또는 적대공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바로 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없이 자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원효를 잉태할 때에 그 유성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하고, 그리고 원효 스님을 출생할 때 오색 구름이 땅을 이제 뒤덮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 대한 원효의 자료는 이제 거의 현존하는 게 없고, 이제 그 약관의 나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한 10대 중반 정도서부터 행적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관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든지, 뭐 어려서 출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10세 전후나 한 10대 중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어린 나이기도 한데, 뭐 이때상으로 보면은 청소년기 전후니까는 뭐 꼭 어린 나이도 아닐 수 있겠죠.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려서 여의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오는 그 회의나 갈등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한편으로는 부모가 계신 것보다는 남다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출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추측이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사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청소년기 접어들어서 소위 말하는 인지발달 이론에서 보면 추상적 사유를 시작하게 될 때 삶 자체에 대한, 인생 자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러면 출가를 일찌감치 결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승 관계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교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승 그 연결이 되는데, 원효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어떤 분야든지 이제 스승이 누구고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누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문을 보듯이 이제 원효 스님도 출가해서 어떤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고 끝납니다. 일정한 스승이 없다고 그러고서. 그런데 간간히 보면 그러면 아무 스승도 없이 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되고 또 고승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뭐 나면서 천재였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도 이제 스승들을 출가 이후에 찾아가서 마뜩 찾아서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효 스님도 스승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승이 누굴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삼위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대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삼위 시절에 이제 반고사에 머물 때에 그 낭지 스님이라는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1살 때에 그 초장관문이라는 이제 글하고 안심 사심론 이라는 글은 바로 이런 그 낭지 스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이제 특별한 스승에 관한 이야기는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다시피 이제 의상 스님하고 같이 또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도하고 이제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고 그러죠. 34살 때에 이제 처음으로 당나라에 이제 고구려를 거쳐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동 땅에서 고구려군한테 발각이 되고 이제 첩자 스파이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갇히게 됩니다. 갇혔다가 이제 탈출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후에 40대에 다시 이제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 잡힌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백제가 멸망한 이제 직후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런데 뭐 해골물 이야기, 유명한 해골물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경주나 혹은 이제 경산 쪽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당주계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이제 화성이나 평택 그쪽 방향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쪽에서 아직 도착하진 않았는데 이제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가가 이제 드물고 비는 엄청 쏟아졌는데 그 은신처 아니면 그 밤을 이제 지낼 곳이 마땅치를 않았고 찾지를 못하다가 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굴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걸어왔으니까 힘들었겠죠. 어느 분이 이제 키로수하고 이런 거를 동국대학교에서 추정하는 그게 나왔는데 제가 걷는 거리로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일주일 이상 걸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경우하고 또 길이 나쁜 경우는 좀 달랐겠죠. 훨씬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열심히 걷고 그러다 보면 또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비는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기니까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달게 자고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가 그냥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굴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병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런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비가 여전히 계속 와서 결국 못 떠나고 이제 하룻밤 더 자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잠을 못 이루게 된 거죠. 여기저기 이제 시체도 있고 해골도 있고 그런데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티가 나서 잠을 못 잤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은총의 순간이 온 거고 한편으로는 부처님 가피의 순간이기도 했던 거죠. 자, 이거 공부를 했는데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는데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알긴 알았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젯밤엔 이게 그냥 편안한 잠자리였는데 오늘 밤에는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죠.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는 그제서 이제 그 말을 더 절감하게 되고 이 진리라는 게 당나라의 유학을 해서 꼭 얻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 다시 이제 되돌아갔다고 하죠. 물론 이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그 해골물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 돼 있고 막 토하게 되고 이제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그 원효 스님 영화 옛날에 찍은 거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정말 그랬을까? 해골물이 있어서 그걸 진짜 마셨을까? 근데 그 공부를 하다 어떤 책에 보니까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게 이제 고려시대 때에 한 11세기, 12세기 와야지 그 기록이 처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 기록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11세기, 12세기에 와서 처음 기록이 된 거라면 그거는 아마 좀 각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마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는 보통 안 마셨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학생들한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그 보덕 스님이라는 분한테 열반경과 방등교 강의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고구려에 계시다가 그 백제 땅 쪽으로 넘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통일이 되니까는 이제 신라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온 분인데, 그 보덕 스님한테도 또 그 열반경과 방등교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4세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2차 유학과 더불어서 그 직전에 이제 그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이제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백제가 멸망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당나라 유학기를 지금 얘기한 그 당주계라는 쪽, 그 화성이나 평택으로 이제 못 갔겠죠. 그리고 1차 그 도당 유학 시도가 왜 고구려 쪽으로 가게 됐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백제가 멸망을 했고 당나라로 직접 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시도를 했을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은 이게 10년의 터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순차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쓰셔서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어느 게 맞냐? 그거는 사실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 입당 시도를 했다는 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요동성 부근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그 화성 부근으로 다시 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새는 그래서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세 때 유학을 하려고 하다가 2차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다시 백제 땅 근처로 해서 이제 입당을 시도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게 그렇게 오랜 터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2차 입당 시도를 했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상적으로는 별로 그 차이가 있나 없나는 큰 의미는 아직은 못 찾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2차 입당 시도 후에 행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 오어사에 머물면서 보살행을 하는 해공과 교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이제 원효와 해공께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은 뒤에 바위에 이를 보시고 해공이 원효에게 그대의 똥이 내 고기일게야 라고 법거량을 하던 이야기 때문에 이 절 이름이 이제 항아사에서 우호사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이때 고기는 이제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보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요. 뭘까 이제 혼자 생각은 해봤거든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잠깐 소개를 하게 될 원효 스님의 이제 원문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진속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참됨과 속됨이라는 게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심을 이제 없는 또는 무분별지의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본 내용하고 보면 고기는 이제 아름답고 예쁘고 뭐 그렇게 보이고 또 일본 물건은 더럽고 오염되고 뭐 버려야 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불이성, 진속불이, 원흉성 아니면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의 차원에서 이런 농담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해공이 보면 그 술과 춤을 좋아하고 삼태기를 등에 지고 다닌 기이한 승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10성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금강산매경론이라고 원효가 쓴 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논이라고 지칭이 돼서 이제 금강산매경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금강산매경의 그 저자의 문제가 굉장히 그 학계에서 논란입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이 금강산매경이 중국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데 그게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산매경론을 통해서만 그 경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중국 역사서에서 보면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구절만 있지 실제 책이 현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진위 여부가 상당히 학문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저자가 그러면 인도나 중국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해공 스님이 이걸 지지 않았을까? 금강산매경을 그런 추측을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주석은 원효 스님이 지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데 금강산매경 자체를 누가 지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공 스님이 신라 10성 중에 한 분으로 이제 꼽힐 정도로 이제 대단한 분이셨고, 그리고 원효 스님하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연배로 치면 이제 스승 연배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공 스님이 지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숙, 그 다음에 대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교류의 흔적이 보이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책을 쓴 거는 없는데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뭐랄까요, 덕도 깊고 그 다음에 경지가 아주 뛰어난 그런 스님들이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특이한 거는 원효 스님 근처에 계신 이런 스승격인 스님들이 보면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계율을 참 넘어서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의상 스님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무회행 같은 거를 하면서 지금 보면 막행막식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행적들이 보면. 어쨌든 근데 원효 스님이 이런 무회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파괴를 하지 않습니까? 요속공주하고 해서 설총도 났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영향이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원효 스님의 글들을 보면 막행막식을 하셨을 것 같은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거든요. 그리고 한 200여 부 내외로 책을 지실 정도 되면 그게 뭐 공부할 시간 이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워드를 쳐도 제가 책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붓으로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이제 그 사경도 하시지 않습니까? 원효 스님 현존하는 책이 한 15%, 20%나 될래나?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책만 여러분들께서 사경하시는 분이 사경을 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냥 베끼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석을 달고 그 설명을 달고 또 논문,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논문류의 책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걸 구상을 해가지고 논문을 또 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용되는 책들이 보면 너무너무 방대해서 그거 이 방에다 아마 쌓아놓으면 이 방이 거의 뭐 차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책들이 경론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 걸 언제 그렇게 하고 무슨 막행막식을 하면서 무슨 하셨는지 그 참 불가사의한 그런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거지들하고도 어울렸다고 그러고 또 뭐 산적들하고도 어울렸다고 그러는데 참 언제 글을 쓰시고 언제 공부를 하시고 언제 그런 그 대중들하고 함께 말하자면 동사섭 행위 무슨 교화 행위를 하시고 또 곳곳에 가보면 뭐 원효 스님이 또 수행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예. 그 저기 원효대교도 있는데 원효대교는 원효 스님이 한 게 아니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공력이 대단하셔서 그 한 1300~400년이 지나도 원효 스님이 안 계신데도 원효대교가 나오고 또 원효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도 하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한 말하자면 불교 경론서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불교 경론에서 인용을 하실 때는 뭐 경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시고 품 이름까지도 이제 보이시고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유가 도가류의 경전들에서 보이는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곳곳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경론에만 능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지식인으로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류의 그 지식들을 다 섭렵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또는 원효 스님적으로 그거를 녹여가지고 글을 쓰신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 선생님들께서 보면은 불교하고 이제 노장이라든지 유가의 어떤 내용들하고 연결을 해서 또 그 원효 스님에게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설총을 낳은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 요속공주하고 언제 이제 그 승복을 벗고 낳게 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이제 간략하게 또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이게 몇 쪽에 나오느냐 5쪽이요. 예, 5쪽에 보시면 무열왕 재위 기간인지 아니면 그 문무왕 때인지는 이제 불확정적인데요. 무열왕 재위 기간은 38세에서 45세 사이고 문무왕 7년은 원효가 이제 51세 때인데 그러면 그 이제 말하자면 40전후나 이제 50전후 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냐는 이제 확정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더 젊은 나이에 이제 했다 그러면 예, 그 38세에서 45세 전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어느 때인지는 이제 확정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파괴를 하고 소성 거사로서라고 자칭하면서 이제 승복을 벗게 되는 게 보면 요게 이제 2차 입당 시기 그 전후 또는 그 이제
그게 한참 끝난 뒤겠죠. 그러면 원효 스님 개인으로 보면 그 어떤 사유의 전환기 뭐 이거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2차 도당 유학 이후에 포기 또는 아니면 득도 이후에 그런 면에서는 득도인데 득도 이후라고 보면 44, 5세 고 전후거나 아니면 51세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속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파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을 추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유혹에 못 이겨서 이제 파괴를 하는 수도 있지만 또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깨달음 이후라고 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2차 도당 유학 이후에 있던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 45세 전후나 그 이후나 아니면 50대 초반까지 요 정도 시기를 이제 그 설총을 낳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그 51세 때 보면 그 신라승려 순경이 제자를 당나라에 보내서 원효가 밝힌 현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결과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원효의 이제 판비량론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비량론은 이제 요 이후의 일인데 그러니까 2차 그 당나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 이후고 그러니까 그 판비량론이라는 책이 불교 이제 인명론 책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게 현대에서 이제 철학에서 다루는 분야로 치면은 논리학, 인식론 이쪽 관련 책입니다. 근데 논리학 관련, 인식론까지는 몰라도 논리학 관련 책으로 치면은 거의 한국사 전체에서 보면은 이 책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의 아주 귀중한 책인데, 그 한신대 김상일 교수님이 이제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그 서양 철학 전체나 서양 수학, 물리학계 전체에서도 보면 그 한 19세기, 20세기에 와서나 발견되는 내용이 그 7세기의 원효 스님을 통해서 거의 완성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역설, 패러독스나 안티노미, 모순과 관련된 그 철학적인 난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원효 스님이 그 이때 이제 그걸 밝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철학사적 측면에서 보면 철학 전체 측면에서 보면 역설의 문제를 한 그 2500년 정도 서양이 가지고 있다가 불과 200년 내에 이제 이거를 풀게 되는데 이거를 원효 스님이 그 7세기에 이미 이제 풀었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그 입당을 포기한 이후에 이쪽에 어떤 깨달음 이후에 어떤 그 새로운 눈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는 인명론 분야에서 그 인도의 그 인명론 이야기나 중국의 인명론 이야기를 그 극복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인명론 분야에서는 세계 불교사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작품, 그 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철학사적인 측면에서도 서양 철학에서 2000년 한 300~400년 동안 난제로 있던 거를 이제 풀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51세 때에 처음으로 그 중국에 소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행명사에서, 그러니까 51세 때 이제 중국에 소개가 되는데 그 55세 때 행명사에서 이 책이 이제 완벽한 형태로 저술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존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